서울시대학교 세바란스병원에 김기봉 목사님이라고 원목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 만났더니 내 나이를 따지다가 다 얘기 들어보더니 선생님 이제 2년 반 지나게 되면 서대문 구청에서 초등학교 입학하라고 지시가 올 겁니다. 그 안 하면 벌금 물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제 장모님이 106살이 되니까 구청에서 초등학교 입학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내버려뒀더니 안 하면 벌금 문다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벌 받는다고. 그래 가봤더니 컴퓨터에서 100은 지워버리고 나 100 안에만 둬뒀다고요. 그러니까 99세까지는 컴퓨터에 올라가 있는데 100살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06살 난 할머니를 초등학교 입학하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한 말이 선생님 이제 2년 반 지나게 되면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보면 재미있다. 그 컴퓨터 때문에 그랬구나. 그런데 제가 요새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여러분이 내가 아들, 딸 있죠. 손주들이 있죠. 증손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대가 산 셈이 되죠. 야, 나도 오래 산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세계 역사가 4대예요. 4대인데 상고시대가 아주 먼 옛날인데 그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사회가 되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돼요. 그 다음에 중세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세기 아버지가 되거든요. 그 우리는 어디에 사는가? 근대에서부터 사는 거예요, 지금. 근현대사라고 그러죠. 우리 박물관도 이제 근현대사인데, 그럼 우리 세계 역사가 쭉 인류가 살아오는데 우리가 증선주격이로구나 말이죠. 증선주격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세계 역사가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긴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 시대가 언제쯤부터 시작됐는가? 서양에서 르네상스 시대라 그러죠. 문예부 시대. 그때 근대 사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지금까지 연장 오는데 이제 우리 시대가 지나게 되면 우리 시대 다음 세대는 자기네들이 현대에 산다고 그러겠죠. 그럼 그때는 또 우리가 아버지 세대가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얘기한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계 문화권이 4개인데 제일 오래된 거 이제 인도가 제일 오래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그 다음 되고요. 그 다음에 서구 문화 그 3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 문제 많이 생기는 건 중동 지방이 이제 4번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4번째까지는 이제 쭉 내서 증조 할아버지, 고대, 중세까지 다 왔어요. 그런데 근대가 오면서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어머니가, 4 있는데, 4 다 아들을 낳았으면 근대 사회도 4이 되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애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면 애기 낳지 못한 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연장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인도도 그대로 연장되고요. 중국도 그대로 연장되고요. 중동 지방도 그대로 연장됐어요. 그런데 서구 사회만 르네상스 문예보고 있는데 그 서구 사회만 그 어머니만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근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와서는 그 현대까지는 이제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럼 왜 새어머니는 아기를 낳지 못하고 서구 사회만 아들을 낳아가지고서
우리가 거기에 살게 됐는가, 그 문화를 가지고 살게 됐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 문화권은 인도, 또 중국, 그 다음에 중동 문화권은 종교만 가지고 쭉 살았어요. 종교를 쭉 가지고 사니까 아들 낳지 못하고요.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서구 사회는 기독교 안에 르네상스가 생기면서 인문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인문학을 들어가게 되면 근대가 되고요. 인문학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종교만 연장되니까 늙어버리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인문학이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사람들이 인문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문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연세대학에 있을 때에 교과목을 편성했어요. 교과목을 이제 편성을 하는데요. 인문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고 자연과학이 있거든요. 그 지금 우리 대학은 다가 세 과목 있잖아요. 그 과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문학에 해당하는 것이 제일 좀 먼저인데, 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인데, 우리 대학에서 교과목을 편성할 때에 인문학이다, 자연과학이다, 그거보다는 교과서를 만들자. 그럼 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제목을 뭘로 붙일까 하다가, 인문학은 사람과 사상,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문제하고, 인간이 무엇인가 이거 문제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 문제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 문제. 그걸 인간과 사상을 인문학 교과서로 만들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고 하니 사회과학인데, 뭐 우리 정치라든지 경제는 사회과학에 속하죠. 그 사회과학은 인간과 사회, 사람이 사회생활 하는데 나오는 문제니까 인간과 사회라는 교과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은 인간과 자연, 그걸로 만들자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학에 가게 되면 인문학부가 있고, 문과대학이 있고, 사회과학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이 있고, 그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요새는 그 자연과학이 먼저 또 아들 낳았다 그럴까요? 제일 많이 나게 민구하니 기계공학입니다. 그 지금은 그 영어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회과학에서 낳지 아니하고 기계공학에서 나왔는데 자연과학에서 낳았습니다. 그 이제 나는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셈인데요. 하나 더 올라가게 되면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자연과학이 하나 낳은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게 기계공학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지 않을까. 그 지금 그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여러분 신문 보든지 뭘 보든지 이제는 자연과학보다도 기계공학이 모든 걸 지배합니다. 요새 AI 문제 많이 나오죠. 그 AI 문제는 민구안이 교수로 오래 생활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아는 식은 그 사람에게 한계되니까 한계가 있는데, 이 기계를 이용하게 되면 많은 사람의 생각을 거기다 넣어줍니다. 하면 그것이 다 종합돼가지고 나오니까 그 AI 기계 사람한테 하나 물어보게 되면 10사람이 물어보는 거, 50명이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인문학도 자신 없어지고 사회과학도 자신 없어지고 교수도 다 필요가 없어지고요. 마지막에 그 기계 하나 갖다 놓고서 물어보면 다 대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제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그게 너무 빨리 발달하기 때문에 현대라고 할 거다. 그 우리 이제 여러분과 우리까지 이제 근대하고 현대하고 중간까지 사는데 그게 올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종교의 인문과학을 합해 가진 사람들은 같은 종교지만은 종교가 현대인에게 보람을 주고, 같은 종교지만은
인문과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종교가 현대에 와서는 버림받습니다. 이제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크게 말하니까 좀 여러분이 다른 세계 문제 같이 생각하는데요. 바로 어저께가 금요일입니다. 어저께 중앙일보를 어때 우연히 들치다 보니까 그 한 면에 내 사진이 있고 내게 대한 얘기가 쭉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신문 기자들 가운데 중앙일보에 백 기자라고 있는데 그분이 종교관계 기자입니다. 그 종교 문제를 이제 제일 많이 취급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내게 대한 얘기를 쓰면서 뭐라 그런 거 하니 이제 그 사람 김 교수라고 할까요? 김 교수가 교회 쭉 다니고 있을 때에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고 신학자들의 이제 강의 들으면 되고 그걸로 살려고 생각했다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도산 안차호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다고 듣고 나니까 같은 크리스찬인데 같은 기독교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은 교회를 위해서 작은 신앙이고 도산 안차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큰 그릇이고 민족과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가 내게 대쓴 말이 뭐고 하니 내가 중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뭐고 하니 나도 이 다음에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도산 안차호 선생님의 강연을 쓱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다 말이죠. 목사님보다는 도산 같은 분이 더 큰 그릇이고 민족과 국가를 위한 신앙이니까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독교 정신을 교회로 받아들이는 건 오히려 작고 그걸 민족과 국가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고민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가 하고 보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거 보면 전부 교리입니다. 주일날 공부하면 죄가 된다든지 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든지 11절 내야 한다든지 전부 교리인데 도산 안차호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문관이 그건 하나도 없거든요.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고. 그런데 그분도 이제 그 백 교수도 내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는 하니 우리 한일 관계 가지고 많이 싸웠죠. 많이 지금도 이제 싸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 내가 한일 관계를 뭐라 그러는 하니 가장 중요한 건 도산 선생한테서 내가 배운 건데 그건 뭔고 하니 지식으로 보든지 인격으로 보든지 모든 생각이 일본 사람보다 앞서기만 하면 된다. 일본 사람보다 떨어져 가지고 있을 때는 항상 하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인격도 내가 더 높고 아는 것도 우리 민족이 더 높고 모든 점에서 더 높으면 그게 승리라고 말이죠. 앞으로는 일본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우리 세상에서 쭉 살아보게 되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 하니 어린애하고 싸우는 어른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애하고 옆집에 할아버지하고 싸우는 거 보면 그 누가 잘못입니까? 그 할아버지가 잘못이죠. 어린애하고 싸우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 기자가 뭐라고 썼는고 하니 김영석 교수는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고 하니 한국 사람이 어른이 되면 작은 일본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다고. 일본 사람이 따라온다고. 그게 하늘관계란 말이죠.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속에 깔려있는 게 뭐고 하니 종교를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그렇게 못 받아들였는데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문해봉입니다. 인문학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고 하니 교회 중심의 기독교가 민족과 국가 중심의 기독교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종교개혁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에 대해 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생각은 다르지만 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더 잘 아실 건데요. 우리 그 르네상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천주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있고 추기경들이 있고 주교가 있고 그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민구안이 그 밖에 개신교가 생겼습니다. 그 개신교를 민구안이 교회는 달라도 괜찮다. 교리가 달라도 괜찮다. 예수님의 말씀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진리가 되면 그 따라가면 된다 하니까 르네상스 때 종교개혁 때 민구안이 종교가 교회 중심으로 있다가 사회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김수환 추기경도 얼마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제는 교회가 사회를 위해 있는 것이지 사회가 교회를 잊지 않다고. 그분은 천주교 전통에서 자랐고 추기경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교회를 위해서 사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다고. 그건 뭐고 하니? 예수님의 말씀은 온 인류에 대한 진리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다. 그 뜻입니다. 이제 그런 변화, 내가 이제 겪었던 변화, 이것을 우리가 한 500년 전에 서구 사회가 기독교를 바꿨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 기독교로 기독교 정신을 바뀌고 거기에 이제 인문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합해가지고서 근대화가 됐는데 불행하게도 인도는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후진 국가가 되고요. 중국도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후진 국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니? 중동 지방은 종교 가지고 싸우느라고 또 나라 꾸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지난 시간 대부분 좀 얘기했으니까 그러겠는데요. 지금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죽을 때, 총에 죽을 때도 맹고하니 알라 신이여 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나 죽자마자 천당에 가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평생에 마홈맷이 태어나고 죽은 곳이들 메카를 순례해야 합니다. 그 안 하게 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하면 더 좋지만 한 번 이상은 꼭 가야 하는데요. 거기에 가는데 그 더운 지방이 그러니까 이제 터널을 지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난번에 오송에서 난 사건이 갔는데 그 터널 속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600명이 죽었습니다. 1년 전에 우리 이태원에서 사람들 죽었죠. 6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600명이 죽었는데 이슬람교회 책임자가 한 말이 뭐고 하니 다 알라신의 뜻이라고. 그 죽은 게 아니고 순례하러 오다가 세상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 죽는 순간 천당 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이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지금 그런 신앙이 통할 수 있나 말이죠. 그 인문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도저히 그런 생각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인문학이 있어서 종교가 종교구실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이따 보게 되면 무슨 관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전히 아마 그 얘기 내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인데요. 동국대학의 기독학생회 회장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이번에 우리 동국대학에 기독학생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창립 기념을 위해서 강연회를 하는데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오시는 것보다는 교수님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모시기로 하는데 와서 강연 좀 해달라고 말이죠. 부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듣고서 동국대학에 기독학생회가 생겼는데 그 불교대학이니까 아마 신부님이나 목사님은 강연에 초대하기가 어렵고
그러자만 날 초대하는가 보다. 그 반갑게 생각해서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고, 강연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제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강연회가 시작하게 됐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 회사가 또 전화가 오더니 뭐라고 하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교수님 모시고서 강연회 하려고 다 벽보를 붙였는데 학교에서 그걸 보고서 동국대학이 불교대학인데 어떻게 기독교 학생들이 강연회 할 수 있냐고 말이죠. 못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동국대학 안에서는 기독 학생이 못한다고 해. 우리 불교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 학생이 못한다고 그래서 그만 기독 학생회도 못하게 되고요. 강연회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걱정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회장이 다시 나한테 전화 걸어서 뭐 했는 거 아니, 강연회는 학교에서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국대학에서 제일 가까운 제일 침례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강연회는 학교 밖에 거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좀 와서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되는 거 아니 이제 갔습니다. 가서 뭐 그 교회에서 설교 다 끝내고 이제 끝났죠. 근데 그 사실이 기독교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국에서 또 기독교 신문사들이 또 어떤 기독교 기관에서 나한테 와서 동국대학이 종교 탄압했다고 말이죠. 기독교 학생을 못하게 했으니까 종교 탄압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들고 나서가지고서 말이죠. 기독교 탄압할 수가 있느냐고 그 나왔어요. 그 내가 가연가리도 안 가게 됐으니까 이제 나한테 완가가 돼요. 사실 다 물어보고 그래요. 그 내가 기독교 방송국에서 온 사람들 또 기독교 신문사에게서 온 사람들 보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연세대학교에 불교 학생회가 없다고. 그럼 동국대학에 기독교 학생회가 없으니까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지 않냐고. 연세대학교에 먼저 불교 학생회가 생기고 그러면 동국대학 보고서 너네 못하게 하느냐 그럴 자격이 있지만은 연세대학 교수도 못하게 하면서 동국대하면 나쁘다고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올라가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미안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 옳습니다. 왜요? 대학은 종교 싸움 하는 게 대학이 아닙니다. 그래 인문학이 뭔지 모르니까 종교 싸움 하지 대학은 종교 싸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났습니다. 끝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기영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서울대학 나온 분입니다. 인문학을 공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주교인입니다. 천주교인으로 있다가 불란서에 천주교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거기에 가 있다가 어떻게 불교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꿔가지고 박사학위 논문도 불교를 쓰게 되니까 그분이 돌아와가지고 천주교 믿는 사람인데 돌아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동국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나하고 가깝습니다. 또 뭐 이렇게 잘 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있다가 말이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할 말이 뭔가 아니 그때 그 일은 참 우리 동국대학이 잘못했다고 또 나도 이제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미안하게 됐다고 이번에 우리 동국대학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가인회를 만드는데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 거 아니 불교의 인생관, 유교의 인생관, 기독교의 인생관, 힌두교의 인생관 이렇게 해서 강사들을 모셔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 나보고 기독교의 인생관에 대해서 좀 강연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국대학에서 막을 필요도 없고 막으면 안 되겠거든요. 불교도 하고 유교도 하고 기독교도 하고 힌두교도 하니까 허락해 줬어요.
그 내가 가서 이제 기독교 인생관을 얘기했어요. 근데 대학은 이걸 못했는데 그 이기영 교수하고 나하고는 왜 가능했는가? 우리는 인문학을 공부했거든요. 대학은 종교수업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바뀌게 되는데 우리 연세대학교에서는 내가 연세대학교를 떠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불교 학생회가 생겼습니다. 그 학교에서 허락하느냐 마느냐 얘기하는데 학교 선임관이 불교 학생회가 생기려고 하면 지도교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도교수가 있으면 허락을 하고 지도교수가 없으면 학교에서 허락을 안 합니다. 근데 연세대학교 교수 가운데 불교 학생회 지도자가 될 교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유동식 교수라고 있습니다. 신과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종교학을 전공했습니다. 목사는 아닙니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인문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조언 안 하지만 청장 보고 뭐라는 거 아니? 대학인데 대학에서 불교 학생회 하겠다면 허락해야지. 그거 허락 안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무슨 대학교 그런 거 있냐고 말이죠. 내가 지도교수 되겠다고. 그래서 그 유동식 교수가 연세대학교 안에 불교 학생회의 지도교수가 되고 생겼어요. 그 나 만나서 내가 잘했다 그러세요. 나는 못했지만 잘했다고. 왜냐하면 대학은 인문학을 중심 삼는 거지 종교 싸움 해가지고는 역사가 발전을 못합니다. 역사 발전을 못합니다. 동국대학에 지금 기독학생회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건 난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대학은 그렇게 좁은 생각 가지고 살면 종교가 병듭니다. 종교가 병듭니다. 그 인문학을 못 가지면 종교가 병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미신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 철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학을 공부한 사람은 미신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답게 만드는 건 문해부흥 때 생겼고요. 기독교가 변하면서요, 인문학이 되면서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님들도 이렇게 크게 얘기를 안 하니까 학생들이 자꾸 모르는데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좀 우리가 이제 세계 역사를 쭉 보게 되면요. 인문학이 발달해서 르네상스를 만드는 서양 사회가 근대라고는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그 아들이 있는데 다른 문학은 아들이 없거든요. 그 늙은이는 죽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사회가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에 근대화 이후에는 세계가 근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대화 안 해가지고서는 인문학을 안 해가지고서는 사회과학도 못 생기고요. 자연사도 못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 모체가 되고 거기서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제 어제 내가 춘천에서 무슨 가연회가 있었습니다. 가연회 전에 이제 점심을 몇 분이 나누는데 나는 다 모르던 분이 이제 같이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점심 같이 먹었던 분이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나보고 그래요. 교수님은 철학자들 가운데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글쎄가 다 다른데 나는 독일 계통이라고 그래서 칸트와 헤겔을 제일 많이 한다고. 근데 왜냐하면 그 칸트와 헤겔 때는 전 세계 철학이 다 거기에 모였다고. 독일에 모였다고. 전 세계 철학이 다 거기에 모였다가 거기서 다시 시작해서 일본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갔으니까 한 곳에 모였다고 봐요. 그래서 그 철학을 존경한다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때 또 그분이 나보고 물어봐요. 선생님 우리 철학계 원로고 그러신데 지금까지 서울대학 뭐 여러 대학에서 한국 철학자 가운데 누굴 제일 좋아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분이 나보고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 나이 많아서 은퇴했지만은
철학 교수였구나. 그러니까 그다 물어보는구나 해서 말이죠. 그래서 내가 느꼈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 기억은 못하지만은 철학 교수니까 나보고 물어보는구나. 그래서 내가 많은 교수들이 있는데 우리 조금 선배인 서울대학의 박종훈 교수님하고 내 친구인 김태길 교수님하고 그분 두 분은 다 역사에 남을 뿐으로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제 근대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근대화 공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박종훈 교수 얘기했죠. 그 박종훈 교수가 이제 나보고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뭔가 하니 선생님 저는요 철학을 시작할 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철학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한국 철학 하려고 하니까 중국 철학을 해야겠다고. 그 동양 철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보니까 이건 학문이 아니라고. 그 여러분 좀 이상하지? 학문이 아니라고. 왜 학문이 아니냐? 동양 철학이나 한국 철학에는 지식만 쌓여있지 방법론이 없어요. 적어도 학문을 한다 하는 것은 방법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서양 철학은 어떤가? 일찍부터 방법론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박종훈 교수 어떻게 하니 동양 철학, 한국 철학 해가지고서는 철학 공부를 못하겠다. 왜? 방법론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을 먼저 공부해가지고 방법론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 철학 가야겠다. 그래서 서양 철학 했더니 거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 방법론을 찾다 보니까 정년퇴직하더래요. 그 이제 한국 철학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모자라고 말이죠. 이젠 일정이 됐는데 후배 교수한테 물려줘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나도 연세대학교 쭉 가보니까 민구하니 한국 철학이나 동양 철학은요, 지식은 있어요. 다 책도 있고 있는데 방법론이 없으니까 학문이 아니에요. 정신력이 없으면 쌓아놓은 지식만 가지지 학문이 안 돼요. 근데 서양 철학은 어떻습니까? 방법론부터 시작해요. 우선 방법론부터 시작하니까 그만큼 앞선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한 종교 문제 다 포함해가지고 근대화가 서구 사회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우리에게 와서 인도고 중국이고 다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앞서를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다 이제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나보고 물어보고 싶은 건 민구하니, 그러면 서구 사회가 기독교를 개혁시켜서 달라졌고 또 일문학이 들어와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근대화가 생겼는데 그 근대화의 이름이 뭡니까? 르네상스 때부터 오늘까지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계공학으로 넘어갈지 모르죠. 그때는 이제 우리 후손들이 또 새 시대를 만들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건 우리 근대화 시대에 그걸 뭐라고 좀 붙였으면 좋을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제 막 글을 쓰고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뭐 미국 교수들의 이제 뭐 얘기하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래 무슨 이름을 붙였으면 좋을까? 가만 생각해 보는데 좀 미안하지만 우리에게는 적당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우리도 없고 이건 서양 사람들이 개발한 것이 근대화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그 이름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민구하니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이라고. 그럼 그 휴머니즘은 틀림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동양 사람들이 우리가 그럼 휴머니즘을 우리가 어떻게 번역했으면 좋은가. 그런데 대체로 중국적으로 생각해 온 사람들은 휴머니즘을 인도주의라고 그래요. 사람의 도리죠. 인도주의라고. 그건 왜 그러냐면 하늘에는 천도, 하늘의 도리가 있고 사회에는 윤리가 있습니다. 정치의 도리가 있고 윤리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뭐 있습니까? 사람의 도리가 있게 돼요. 이 사람의 도리가 하늘의 도리가 사회의 도리가 되고 사람의 도리가 되니까
휴머니즘이 뭐냐? 그러면 중국 계통 사람들은 다 뭐라고 부르고 하니 인도주의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잠깐 생각을 바꿔가지고 말이죠. 또 종교인들은 휴머니즘이라고 뭐라고 보느냐 말이죠. 종교인들은 휴머니즘이 뭐라고 보느냐고 물어보면 다들 휴머니즘은 기독교하고도 다르고 불교하고도 다르니까 휴머니즘 뭐라고 부를까? 그러다 그 사람들은 미국안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사람이 근본이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사니까 인간이 근본이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 미국안이 종교인들은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또 그러면 이제 나 같은 사람, 종교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중국적인 생각도 안 가진 사람은 휴머니즘 뭐라고 했으면 좋을까? 가장 가까운 건 민구안이 인간주의인데 인간주의라는 또 말이 또 이상하단 말이죠. 그럼 인간주의는 어디서 나온 건가? 자연주의, 신본주의, 신만이 중심의 신본주의. 그거하고 만약에 될 때는 인간주의가 나오는데 인간주의는 이렇게 딱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고 이제 글도 쓰고 그런데 그냥 휴머니즘이라고 하자. 그냥 휴머니즘이라고 하자. 그건 뭐인고 하니 모든 생활의 내용과 가치는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인간 목적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사상이 아까 우리가 인간과 사상이라고 그랬죠. 인간에 대한 사상은 다른 게 아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살다가 인간 목적으로 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 종교인들은 좀 반대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면 기독교는 신본주의다.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이지 인본이 아니거든. 그건 또 기독교인들은 민구안이 인본주의를 좋아 안 합니다. 그건 기독교하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 지성사회는 다 상식입니다만은 세계에서 휴머니즘 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휴머니즘 협회는 민구안이 인본주의죠. 그 휴머니즘 협회는 누가 없는 거 아니 종교인이 안 들어갑니다. 왜요? 종교인들은 휴머니즘 인본주의면 하나님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휴머니즘 협회가 있어요. 철학교수들이 다 들어가는데 종교 가진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다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근데 나보고도 이제 내가 그런 거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는 문제예요? 한번 내 학교에 이제 내 연구실에 있는데요. 네, 한 학생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또 다른 학생이 또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은 영락교회 다니는 학생은 내가 알고요. 이 학생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고요. 우리 철학과 이제 제자거든요. 뭐 무슨 얘기를 쭉 하다가 그 철학과 학생이 나보고 물어보는데 선생님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그래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합니까?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그래요. 그걸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나도 그거 찾아서 50년 살았는데 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안 하고 이쪽 학생 보고서 그 영문학과에 다른 학생 보고서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은 아주 크리스찬이고 영문학교 학생이니까 저는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이 학생 보고서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하니? 난 저런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고 말이야. 인간의 목적이 인간에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 엉뚱하게 왜 하나님께 있냐고 말이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가려고 하다가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간다고 그래요. 둘이 싸움이 생겼거든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참 곤란하죠.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완전한 대답은 못한다.
그건 너희가 할 거지 내가 완전한 대답은 못하는데 이 학생이 내가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건 맞다. 왜 맞는가? 인간의 목적이 인간에 있다 하고 살고 보니까 자꾸 무너지거든 인간이. 선하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악만 자꾸 생기고요.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좀 다 여러분 문제니까 얘기하겠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은 천당이 있냐 지옥이 있냐 그러면 있다고 생각하시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 그 얘기 어디 있냐고 천당이 어디 있냐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그래요. 근데 기독교에서도요. 르네상스 때까지는요. 지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단테 신곡 같은 거 읽어보면요. 저 지구 어디 끝에 가면 지옥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지옥 어디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봤어요, 누가? 지옥이 어디 갈 수 없거든요. 또 같은 겁니다만 성경 말씀 읽으면 악마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악마가 어디 뭐 날아다니는 악마가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천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천주교인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있다 그러거든요. 성경에도 천사가 내려왔다 보니까 천사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은 천사가 어디 있냐고 말이죠. 옛날에 있던 건 다 없어졌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보고도 물어봅니다. 이제 그 학생이 물어보는 게 이제 그게 납니다. 나보고 선생님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어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럽니다. 그 내가 뭐라고 우스운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 조창환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한국서 신학을 하지 않고 서울대학 법대를 나와가지고 법학을 공부하려고 미국에 갔어요. 갔다 부인이 이화여고 나온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그 부인이 교회 열심히 나가는 크리스찬이에요. 그 부인 때문에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법학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감리교 계통인데 말이죠. 목사 여기 와서 시험을 봐야 돼요. 미국에서 신학 공부해서 한국 목사가 되려고 또 한국 교회 또 시험을 봐야 하거든요. 그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나보다 아니니까 이제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선생님 저 미국서 목사 안수 받긴 받았는데 한국 교회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또 시험을 보라고 그래서 시험 봤다고만 떨어졌다고 말이죠.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교리문답을 하는데 천당과 지옥을 믿습니까?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고 하니 지옥은 있을 겁니다. 사람이 악하니까 지옥은 있을 건데 천당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만 또 생각해 보니까 천당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것 같은데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까? 그건 좀 잘 모르겠다고 그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리 시험 보면서 천당 지옥이 있다고 그래야 할 텐데 천당은 만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옥이야 만들었겠냐고. 부모도 아들, 딸들 위해서 지옥 만들지 않는데 지옥이야 만들었겠냐고. 그건 난 좀 의심스럽다 그랬더니 그만 교리 시험에 떨어졌거든요. 그 목사님 너무 미안했어요. 목사 못하게 되니까 미안해서 그 시험 보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이죠. 난 한국 교회 전통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서 내 생각대로 얘기했는데 미안하다고. 그 떨어졌대요. 그 떨어진 줄 알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오라 그래서 갔더니 교리 시험에 떨어져서도 겸손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붙여줄 때가 목사하라고. 그래 목사 됐다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보게 되면 교회가 뭐 그렇게 살아. 그렇지만 그다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한테도 뭐 인간이 천당에 있느냐 지옥에 있느냐 그게 물어봅니다. 그럼 나도 많이 고민합니다. 어디 뭐 지구 속에 지옥이 있다. 하늘 위에 천당이 있다.
그건 아닌 거 다 아는데, 그건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 그건 다 아는데, 그래도 내가 살아보니까 지옥보다도 더 나쁜 것도 있다고. 뭐냐? 전쟁이라. 이 전쟁이 사람을 죽이고요. 어린애들을 죽이고요. 더 많은 죽이면 영웅이 되고요.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고요. 그 암만 지옥에서도 그렇게 나쁘겠어요? 아니, 지옥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나쁘겠어요? 그거 지옥이죠. 그건 누가 만들었는가? 우리가 만든 거죠. 사람이 선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악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만든 지옥 속에서 내가 삽니다. 난 지금도 이제 잘 아는 사람인데요. 큰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 아드님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그만 친구를 죽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는 장로님이 내 아들이 실수해서 친구하고 싸워서 아들을 죽였다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말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병들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내가 내 아들 대신 뭐 했으면 좋습니까? 내 아들이 저렇게 실수했는데 내가 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그래요.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민구하니, 지옥이라고 하는 다른 게 아니로구나. 저렇게 고통스러운 거. 지옥이 암만 무섭다고 해도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걸 우리 인간이 만들고 살아요. 그걸 우리 인간이 만들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 제자가 하는 말이 뭔고 하니, 모든 책임이 인간에게 있지, 어떻게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는 말은 인문학적인 위치에서 보면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천당이 있느냐 없느냐,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인간은 지옥을 스스로 만들고 살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뭐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전쟁을 일으킨 2차 대전을 일으킨 세 사람이 있죠.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일본의 동조수사입니다. 도조수사입니다. 난 그때 그 밑에 있었으니까요, 보거든요. 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쟁에 졌습니다. 그 이 사람이 전쟁 범죄자로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우연히 내가 그 재판받게 된 기록을 잡지에서 봤습니다. 이 동조수상이 동조스가모라고 하는 형무소가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 형무소 같은 데가 있죠. 그 형무소에 이제 갇혀 있는데, 사형언도가 국제재판에서 됐으니까요, 언제 사형받을지 모릅니다. 내일 받을지도 모르고 사형은 결정됐으니까요. 근데 그 이제 지켜보던 간수가 했는데 말이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는 솔모고서는 불결매드니까요, 나무아미타불 식사 시간만 제외하고 잠든 시간 제외하고는 속죄받고 싶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싶어서 나무아미타불 교회구요 그러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간수가 이제 기록을 쓴 건데 민구안이 사형 집행 시간이 됐습니다. 그 자기가 가서 문을 열고서 나오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더래. 그 민구안이 내가 지금 사형장으로 가는구나 말이죠. 그때 자기 보고 사형장 가느냐고 그래서 자기가 따라오라 그래요. 그때 민구안이 내내 따라오면서 민구안이 나무아미타불 갔습니다. 그 사형대 올라가서 이제 털고 가고 내리면 목이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서서까지도 민구안이 두 손 모르고 나무아미타불 용서받고 싶었어요. 용서해달라는 게 있다가 들어가 내리니까 그만 쑥 들어가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그 지옥이 있다면 그런 거지. 뭐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이 마지막 느낀 게 뭡니까? 나 때문에 수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죽고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비참을 남기고 일본을 이렇게 망하게 만들고 그 용서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너 같은 사람이 지옥 간다 하면 그럼 나 지옥 간다고 생각해도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2차 대전에 사형받은 사람이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이제 전쟁에 러시아 군대가 자꾸 들어오니까 점점 이제 가서 지하 벙커에 들어가 남았거든요. 그 복을 받으니까 민구안이 다 이제 점령 당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한테 휘발유를 뿌리고 말끔히 태워서 뼈 한 조각도 러시아군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 부하들이 휘발을 얹고요,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다 없어졌거든요. 그 나한테 휘발유를 부어가지고서 뼈 한 조각도 러시아 군대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애국심일진 모르지만은 한 인간으로서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큰 역사의 비극을 만들었구나 말이죠. 그걸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속죄하는 겁니다. 그래 죽었습니다. 그게 지옥이죠. 지옥이 때문에 그보다 더 무서운 데가 없잖아요. 그래. 그럼 또 한 사람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아니에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좀 격정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솔리니가 잡히게 되니까 도망갔다고요. 도망가서 숨을 데가 없어가 마지막에 잡혔는데 미라노까지 갔다가 거기서 아마 잡혔는가 봐. 자세한 기록을 없기로 하는데요. 그 국민들이 무솔을 잡아가지고서 옛날 우리 조선 왕조 때 사용할 때 사질 찢어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세를 쓰고 가지고서 그 뭐죠, 세골 말이죠. 철조망 거기다 걸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내가 본 기록에서 이제 역사에서 본 것들인데요. 그걸 겪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옥이 있다 없다는 생각보다는 그보다 더 무서운 죄악을 우리가 만들고서 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푸틴은 역사에서 영원히 저주받는 사람이라고. 6.25 전쟁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성격이 꼭 같거든요. 안 해도 될 전쟁을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하니까 꼭 같거든요. 그 전쟁을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 전쟁 때문에 어린애가 죽고 환자 병원에 죽고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런 나쁜 사람이냐고 말이죠. 저런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냐고 말이죠. 그게 악이죠. 그럼 전당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인간이 만드는 거죠. 그 대신 또 정말 또 착하게 천사같이 사는 사람이세요. 지금 천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꿈에는 믿는 사람이 있겠죠. 꿈에는 천사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없어요. 그러나 또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면 천사같이 또 아름답게 살거든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요. 도움을 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대단히 좀 미안한 그 얘기입니다. 바로 몇 달 전에 내가 신문을 보니까요. 한 어린애가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은 이제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깨나면 살고요. 깨나지 못하면 뇌사 상태가 돼서 이제 의사가 진단해서 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어린애가 뭔가 아니 그 부모가 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장기를 다 줬으면 좋겠다고. 안막도 주고 뭣도 주고 그 8사람에게 장기를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또 젊은 사람이야. 20대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도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 아들의 장기는 다 나눠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춘천에 한림병원에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데 그 아버지예요. 그 이사장이에요. 그 이사장이 장기를 기증받아야 살겠는데요. 체질에 맞는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사장이 내 아들이 이 병원을 먼저 죽게 됐는데 장기를 구하다 못 구했어요. 그 한 번 친구들하고 제주도에 골프 치러 나갔어요. 골프 치러 나갔다가 거기서 아마 뇌졸중 비슷하게 돼서 세상 떠났어요. 그 아버지가 먼저 세상 떠나고 아들은 장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세상 떠난 다음에 그 장기를 얻었어요. 그 수술해가지고 지금도 건강하세요. 나도 그분 밑에서 이제 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 세상으로 계세요. 이제 그런 거 보게 되면 또 뭔가 아니 천사가 그런 일보다 더한 천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고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줄 수 있고요. 그래요. 하고 다른 건 또 모르는데요. 나 같은 교육자아니에요. 나도 모르고 쭉 살았는데 그래서 교수로 살고 제자들하고 같이 살고 쭉 살았는데요. 나이 들어가지고서 가만히 이렇게 만나보고 나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나도 사랑해주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주는 거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참 교수 되길 잘했다. 교수 되길 참 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니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체 우리 토요일에 가기가 있고 가면 이제 저녁에 가는 시간이 좀 바쁘고 그러니까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고생하는데 내 제자가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서 선생님 양구 가실 때는요. 제가 쓰던 차하고 기사학원을 보내줄 테니까 그 차로 가세요. 안전하기도 하고 또 지금 도와주신 분이 나이도 많고 있는데 가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춘천에 입사한다면은 이따면 오게 되면 그 제자가 보내준 차로 와요. 근데 그 제자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안에 대수인 대로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에서 표창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 제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많은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그랬다고. 그래도 대학에 있을 때 우리 김영석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선생님 같으면 이런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는 줄 아는데 그래도 내가 누굴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헛되지 않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굴 사랑해 보세요.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희망을 줘 보세요. 그럼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사람이 이제 가난할 때는요, 돈 벌고 수입 올리기 위해서 다 살게 돼 있어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힘들더라도 내가 가족과 더불어 열심히 살아서 돈 벌고 괜찮아요.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옵니다. 이제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넘어서고 생활을 안정됐다 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요. 이제는 돈이나 수입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인간다운 일이 뭐냐, 사람이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를 사랑해 보자마.
그 일을 사랑하게 되면요, 돈을 사랑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사는데, 꽃 같은 사람이지만 일을 사랑하게 되면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도 80이 되고 나니까 문구안이, 그럼 그 일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그것은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니까 사람은 왜 일하는가? 내가 일로서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전에는 내가 돈 벌기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돈을 좀 줘서라도 그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좀 더 가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 가지게 돼요. 우리 안병 선생하고 나하고 같이 62년에 세계 일주 여행을 했어요. 나도 이제 세계 일주 여행 책을 내고요. 안 선생도 책을 냈는데요. 안 선생 책 제목은 문구안이 마음의 창문을 열고, 그 세계 일주 여행이에요. 오래간만에 마음의 창문을 열고서 세계 다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세계를 다 보고 교훈도 많이 받은 겁니다. 근데 나도 같이 여행했어요. 나도 같이 여행했는데 내가 쓴 제목은 문구안이 고민하는 세계예요. 다 다녀보니까 어디나 고민이 있더라. 어디나 어려움이 있더라. 고민하는 세계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 내 책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 거 아니? 62년이네. 오래전이죠. 세계 다 다녀보니까 그때는 우리만큼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없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그 책 마지막에 뭐라고 내가 썼는 거 아니? 너무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걸 보고 갔기 때문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는 거 아니?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도 교수 생활도 하고 안전당 생활한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하고 다 나보다 잘 살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야, 다 이렇게 잘 살고 그래요. 그 며칠 전에 충청도 지방 여행을 하고서 서울 오니까요, 이젠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요. 그 도산 안차호 선생님 기념관이 있고, 그 이제 묘소가 있거든요. 거기 들렀어요. 들러서 도산 선생님 보고 내가 뭐라고 인사드리는 거 아니, 선생님, 너무 가난한 사람들만 보시다가 마음 아파서 가시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이제 다 잘 삽니다. 다 나보다 잘 삽니다. 편안히 마음 가지세요.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문구안이 누구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얘기했어요. 이 학생은 나보고 문구안이 사람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으면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있냐고 말이죠. 그런 법이 어디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건 휴머니스트입니다. 그런데 또 이쪽 학생은 문구안이 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사람이 착하게 아름답게 천사가 있으면 천사와 같이 또 천당에 있으면 천당 가는 사람과 같이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자꾸 악한 사람이 되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옆 사람이 못 살아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 같고요. 저 사람이 병원에 가면 내가 건강한 것까지 좋아하고요. 다 악해진다고 말이야.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해결이 안 되다가 예수님이 무슨 얘기했는가 하고 가만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다 악해지지 않고 선한 방향으로 간다고. 나보다도 이웃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잘 산다고. 그래야 인간이 행복하다고. 그런데 그건 누가 준 교훈인가? 예수님이 준 교훈이라고.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그런 뜻을 너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믿어라.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히틀러나 무슨 스탈린이나 일본의 동조 수상은 마지막에 그렇게 슬프게 갔지만은 그걸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럼 그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준 것인가? 하나님께서 준 것이라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민구안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아버지 덕택으로 살죠? 그러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건 당연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살면 내가 행복해지니까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런 거지. 그건 잘못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고 너는 또 이 학생의 생각도 해서 무조건 이것을 믿는 건 아니고 역사를 보고 사회를 봐서 가면 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설명하는 것은요. 휴머니즘이 뭐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철학자도 뭐 이거다 하고 대답이 없고요. 내가 이제 학생들 가르쳐 보면요. 자연과학 하는 학생 있죠. 수학이라든지 뭐 물리학이라든지 이거 하는 학생들 있죠. 이 학생들은 진리가 뭐냐 그러면 하나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의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둘이 없습니다. 삼각형의 내각은 180도다 하면 그건 180도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자연과학에 오래 산 사람 연구하니 하나 물어보면 하나의 대답이 나와야 진리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학이라든지 뭐 경제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의 물음을 대답하면 물어보게 되면 하나의 대답이 없습니다. 몇 개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럼 어느 것이 진리냐? 그 가운데 타당성이 있는 거, 받아들일 만한 그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민주주의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의회 민주주의 같은 것이 민주주의다 하면 그게 옳을 것 같다. 그게 제일 맞는다. 그 타당성입니다. 그러니까 100과 0은 없습니다. 답이 몇 개가 나오는데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냐 그거 닿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인문학이가 돼요. 이 인문학이라는 건 뭐고 하니 하나 물으면요 같은 대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사랑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 다른지 똑같은 게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연애를 사랑이라고 하고요. 어른들은 성공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종교인들은 자비를 베푸고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 다른 걸 어떻게 가지냐 말이에요. 인문학이 어떻게 가지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 다른 것 가운데서 합해가지고 공통점이 뭐냐 그거 차이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휴머니즘이 뭐냐. 휴머니즘이 근대 역사를 시작했는데 휴머니즘이 뭐냐. 종교를 올바로 잡아주는 것이 인문학이고 그 인문학을 어떤 학문이냐 물어보면 인문학의 목적은 휴머니즘을 완성하는 데 있다. 휴머니즘이 우리가 가는 길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많은 무슨 뭐 공산주의도 있고 뭐 자본주의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적은 명구하니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것. 그 휴머니즘입니다. 그 이제 근대 사회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하고 오늘 얘기 뭔가 하니 그러면 그런 휴머니즘을 공부하는 것이 연구하는 것이 인문학이면 그럼 그 인문학은 어떤 학문입니까? 이제 그걸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만 이제 놓고 이 다음에 다시 시간을 주시면 또 그 이상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거만 놓고 있는데요.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이니까 그 문이라는 게 뭔가 문자가 돼요. 언어가 돼요. 학문적인 개념이가 돼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문자나 언어나 책이나 개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사상. 그 인문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데 그런데 인간과 사상이 인문학이다. 그러면 그 사상 가운데는 문자를 표현할 수 없는 것. 또 무슨 그 개념으로 어떤 것이다 할 수 없는 거 있습니다.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모든 사사임은 그 다 문자를 표현하고 말로 표시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라 하는 거 아니? 예술입니다. 예술 가운데는 문자나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문자나 그걸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술 가운데 제일 자유로운 예술은 음악입니다. 그런데 음악을 이제 우리가 무슨 가곡 같은 거, 이거 문자가 있습니다. 가사도 있고, 그런데요. 베토벤의 무슨 운명 교향악곡이다 하든지 말이죠. 또 무슨 모차르트의 무슨 사중주곡이다 하면요. 말 한마디도 없고요. 글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들으면 즐겁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속에 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인간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가만 보면요. 문자 없는 무슨 사상인지 모르고 또 언어를 표현할 수 없고 이런 것이다 하고 할 게 없습니다. 나는 저한테 좀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음악을 많이 듣는데 음악을 많이 듣는 친구 가운데 내 물리과 학교에서 이철주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그분 자연과학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학생 때부터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 그 음악을 그 전공을 못하고요. 이제 자기가 음악을 좀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만났을 50대, 60대가 돼가지고도요. 주말마다 되게 되면 인구안이 레코드를 준비해가지고 있다 이제 교양 같은 거 쭉 이제 1시간 동안 듣거든요. 그게 제일 자기가 행복하거든요. 그걸 꾹 듣는 얘기를 나보고 해요. 그러면 나보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좋은 음악을 나는 몇십 년 동안 듣는데 내 와이프는 그걸 모른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열심히 듣고 있으면 부인이 미안하니까 옆에 와서 듣는 체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다가 쓱 보면 끄떡끄떡 좋은다고 말이죠. 그러다 말 말이 뭐하니? 난 내 와이프가 다 행복한데, 그래서 오늘 음악을 모른다고 말이죠. 그 음악을 모른다고. 그래서 그건 말로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한때 음악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요새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일만큼 바쁘지만 않으면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요.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다 일 끝내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음악 같은 거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말이죠. 왜요? 그 음악 들을 때만큼 행복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러면 문자는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음악이에요. 근데 그 외에 사상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상은 어떤가? 음악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내가 한 번 음악 전공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다가요. 뭘 이제 베토벤의 음악을 듣게 됐어요. 그 음악을 듣던 나보고 뭐라는 거 아니? 자기는 그 음악을 들으면 물줄기가 쭉 흐르고 있는데 그 따라서 가다가 바다까지 갔다는 그걸 연상한다고 말이죠. 그래요. 근데 나는 그 음악 들을 때 그거 모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알거든요. 근데 그건 사상이거든요. 그 음악이 그래요. 근데 음악만큼 자유롭고 또 강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 하는 사람들,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하니, 소나 말이나 동물은 예술을 모른다고. 그런데 말도 예술을 모르는데 음악은 안다고 그래요. 왜요? 흥미로운 음악을 막 틀어주면요, 말이 두벅두벅 하거든요.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게 되면 조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고기는 안 되는 거예요. 연못 속에 물고기들이 쭉 있잖아요. 거기 아주 즐거운 음악을 넣으면요, 다 나와서 돌아다닌다고요. 근데 좀 잔잔하고 슬픈 음악을 들으면요, 구석으로 들어가서 다 가만히 있다고 말이죠.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뭐인고 하니, 음악은 동물도 안다고. 다른 건 뭔데 음악은 동물도 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하니, 음악은 우주의 멜로디라 그래요. 자연도 통하는 우주의 멜로디라고.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사과나무를 키워놓고 음악을 들려주면 빨리 자라는 건 모르겠는데
동물은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물고기는 달라지거든. 그런데 그것도 인문학인가? 그건 문자나 음악으로 표시할 수 없으니까 인문학은 아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상은 있으니까 그런 인문학을 만든다고 말이죠. 음악평론가가 나오죠. 베토벤하고 모차르트하고 누가 좋으냐 할 때 비교하는 그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은 그 사상은 음악은 직접은 넣겠지만 그걸 이제 사상으로 만들어 문자로 만드니까 그것도 인문학이다. 그럽니다. 아마 그렇게 봐서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림입니다. 우리 양구가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건 우리 여기 미술관입니다. 미술관 때문에 나도 한때 좀 그림을 많이 볼 때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때 나 혼자 생각하는 거니 이 그림은 아주 한국에서 태어난 잔잔한 그림인데 지금 나 같은 사람 모르지만 이 다음에 많은 사람들 그림 가운데 이 그림은 좀 이렇게 특색 있게 남을 거다 말이죠. 특색 있게 남을 거다. 그것만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나는 그래서 저희 느꼈는데 그게 맞았어요. 많은 화가들인데 국정 같은 데 가보면 한 점씩 끼어있고 됐거든요. 근데 그때 볼 때면 그거니 이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풍시를 갖다가 한국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다 말이죠. 외국 사람이 그걸 잘 모를 거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오래 깊이 느낄 거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양구에 미술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주는 사상은 큽니다. 어떤 소설가나 무슨 책을 쓰는 사람이나 연설을 하는 사람보다도 그림을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부터 사상을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보기 시작하게 되면 자꾸 거기에 빠지게 되고요. 그림 하나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고 또 그 영향력도 큽니다. 제가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 아마 옛날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 여행을 가봅니다. 여행을 가보면요. 그 당시 내가 몇 번 갔으니까 그 당시 이제 이탈리아가 관광객으로 보는 수입이 5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뭐 막대한 돈을 관광 수입으로 올리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를 여행한 사람들이 다 뭐라 하는 거 아니 50억 달러 가운데 10분의 1, 7분의 1쯤은 그 미켈란젤로가 보내준다 그래요. 그래 나도 이제 그래 이탈리아 가보면 그런 생각이 났지 그래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그림 있잖아요. 그림이 있는데 라파엘의 그림은 다 팔려나가서 영국으로 많이 가고요. 다 미국에 많이 팔려갔어요. 그 라파엘의 그림은 이탈리아가 많이 보질 못해요. 다 외국으로 많이 나갔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을 몇 개 안 그렸어요. 근데 그건 이탈리아 사람보다 부자 나라고요. 미술을 좋아하는 프랑스 사람들 사갔어요.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불란서 가야 보지 이탈리아에서 못 봐요. 남하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만찬, 최근 만찬이 미완성이에요. 완성. 그 하나밖에 없고 다 불란서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려고 하게 되면 불란서 가야 돼요.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시스티나 교회 벽화예요. 천정, 여기 뭐 그리거든요. 벽화에 어디 나가는 거예요? 뭐, 그건 그 빌딩하고 같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밖에 또 그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러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몇 번 가보면요. 일요일까지는 뭘 열고, 월요일은 이제 환기하고 쉬는데요. 주말에 가게 되면 그저 세계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가득 차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요. 방송에 뭐라고 하니 설치품 조심하라고 그래요. 여권이나 뭐 돈 조심하라고 쓸 것도 있다고 말이죠.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 미켈란젤로의 조각은 다 예배당 질 때 여기 갖다 놓는 거, 또 무슨 빌라한테 저희 갖다 놓는 거, 그러니까 그걸 어디 나가질 않았어요. 밖에 안 나가가 없어요.
난가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렌스에 가게 되면 그 안에 미켈란젤로의 조각이 큰 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그 집 전체를 미켈란젤로의 조각으로 가득 채웠어요. 이제 거기에 다 가게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가게 돼요. 나도 이제 그 가보는데요. 그 큰 집 안에 조각들인데요. 그 전부 미켈란젤로가 한 만든 조각만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50만 달러를 벌어준다 하지만은 그 10분의 1, 7분의 1은 미켈란젤로 보러 가거든요. 그래 이탈리아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아세요? 셰익스피어도 유명하고 우리 미켈란젤로도 유명한데 셰익스피어는 돈을 못 벌어준다고. 그건 책을 저희 나라에서 읽으면 되니까 가진 않거든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돈까지 벌어준다고 말이죠. 가봐야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탈리아에 암만 큰 사업가라고 해도요. 뭐 우리 삼성그룹 같은 거 있다 뭐 없다고 해도요. 미켈란젤로만큼 돈 벌어준 사람이 없거든요. 미술이 그렇게 훌륭해요. 그래요. 그 미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깊이라고 하는 건 음악과 마찬가지예요. 피카소 같은 사람의 그림 보면 나는 그림 그거에까지는 못 갑니다만 이게 보기 시작하면요. 그림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요. 그 예술이에요. 그러면은 예술도 인문학인가 그 자체는 문자가 없고 언어가 없기 때문에 인문학을 안 해요. 그러나 그 음악과 그 그림 속에 뭐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상을 끌어내게 되면 인문학이 돼요. 그러니까 요새 문과대학을 만들 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문예학과라 그런다. 문학과 예술합한다 그런데요. 그래요. 근데 우리 시간도 많이 가니까 더 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나는 이제 철학과 개토이기 때문에 음악이다 뭐 미술이다 이런 데 대해서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뭐 이것도 다 좋지만은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예술은 내가 하는 학문보다 더 크다 말이죠. 더 자유로운 사상이고 더 그렇다 말이죠. 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인생을 다르게 산다 말이죠. 그걸 자꾸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거아니 나나 안병 선생이나 김태길 선생이 그 책이 한때 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 세 사람이 다 젊었을 때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다 소설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그거 이제 나도 모르게 날 만들었기 때문에요. 지금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다가 그분들이 쓴 책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 감정, 그 정서, 그거 있거든요. 그리고 난 내 친구들이니까 이제 더 잘합니다만은 정신적으로는 안병우 선생이나 김태일 선생이나 다른 사람이 나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은 예술을 살아간 사람들은 늙질 않아요. 감정이 접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97세 때 얘기입니다만은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문장, 독자가 많은 책을 쓰는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그게 나도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요, 다른 9사람은 다 60대, 70대 초반까지인데 97세 되는 내가 왜 거기에 끼었나 가만 생각해 보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나이 많아도 내 책 읽는 사람들은 미국안이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은 느껴지지 늙은 사람은 느끼질 않아요. 책을 읽으면 공감대가 있게 돼요.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미국안이 지금 쓴 책이라도 말이죠. 20대 사람이 읽어보고서요. 눈물을 느꼈다. 선생님 책 읽고 보니까 내가 감격했다 말이죠. 참 마음이 답답하고 울었단 말이죠. 그러면 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이만큼 젊은 것은 문학 때문입니다. 예술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시 후에 기회가 있으면 해야겠습니다만은 인문학을 다 얘기하다 마지막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미국안이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또 가능하면 음악이나 미술을 통해서 예술적인 감정 그 키우는 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 가운데 우리 여성들이 많이 계신데요. 남자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성공하게 되어 있고요.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아름다운 감정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고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하다 하는 건 같은 평등할 때는 뭐 월급을 같이 받는다. 그건 평등합니다. 능력은 평등합니다. 그러나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다릅니다. 여성들은 아름다운 감정을 가집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교수 생활하면서 여자 교수님들 많이 대해보거든요. 대해보게 되면 예술을 아는 여자 교수님들, 예술을 아는 작가들, 얼마 전에 김남조 시인이 세상 떠났는데요. 살아실 때 만나보게 되면 이구안이 그분은 예술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고 좀 나이 들게 되고 이제 여러 사람 만나보게 되면요. 예술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얘 그럴 일도 있구나 하고 놀랍니다. 그 미국안이 동독, 서독이 통일됐죠. 그 통일될 때에 이탈리 러시아에 말이죠. 그 마지막 마리코프가 그 사람이 그 통일 계기를 만들어줬는데요. 다 발표한 걸 보니까요. 러시아의 정치가 가운데 러시아 문학을 그 사람이 제일 사랑했다고 그래요. 스탈린도 있고 후르초프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은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러시아 문학을 제일 사랑했다 그래요. 그 사랑 속은 뭐 들어가 있는 거 아니 인간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휴머니즘이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동독서독이 통일했다는 걸 민구안이 암만 위대한 정치가가 나오고 뭐 전쟁을 일으키고 야단해도 올바른 인간다운 역사를 바꾸는 건 예술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 늙었다고 생각지 마시고요. 기회만 있으면요. 그림도 좀 보고요. 음악도 좀 듣고요. 또 노래 같은 건 누구나 들을 수 있으니까요. 좀 사랑할 줄도 알고요. 그래서 젊었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늙었기 때문에 더 늙지 않기 위해서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인문학의 한 부분인 예술을 좀 사랑하는 것이 인생을 귀하게 사는 거다 하는 건 좋습니다. 나도 지금도 이제 이따만큼 누구 쓴 책, 친구가 쓴 책 읽어보면요. 참, 저 나이에 이렇게 좋은 글 썼구나 말이죠. 참, 젊은 사람들 읽어도 고맙게 생각하겠다 하는 거 느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요. 우리 인문학을 좀 사랑하는 분들은 좀 그것까지 느끼면서 이 모임에도 나오시고요. 좀 더 젊게 행복하게 좀 사는 길도 여기에 있다 하는 걸 함께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걸걸로 끝내겠습니다. 예.